500년 한 나라의 운명이 흐르는 순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편하게 듣는 한국사입니다.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 시간을 내주세요. 만약 이 채널이 처음이시라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은 조금 특별합니다. 500년이라는 긴 시간을 27명의 왕이 남긴 선택을 한 편의 이야기로 풀어냅니다. 마지막까지 보시면 조선이라는 나라가 왜 그렇게 시작했고 왜 그렇게 끝났는지 모든 흐름이 한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392년 한양의 첫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고려가 무너지고 새로운 나라가 열린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날부터 518년 동안 이 땅에는 27명의 왕이 지나갔습니다. 어떤 왕은 나라를 일으켰고 어떤 왕은 백성을 구했으며 어떤 왕은 전쟁의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왕은 나라의 마지막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여러분은 조선이라는 나라를 떠올리면 어떤 장면이 가장 먼저 생각나시나요? 세종대왕의 훈민정음일까요? 이순신 장군의 임진왜란일까요? 아니면 정조의 화성행차일까요? 조선은 단순히 왕들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백성들의 삶이 있었고 전쟁과 평화가 있었으며 개혁과 좌절이 반복되었습니다. 50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조선은 세 번의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첫 번째는 왕권을 둘러싼 피해 권력 투쟁이었고요. 두 번째는 외세의 침입으로 나라가 무너질 뻔한 전쟁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내부의 부패와 외부의 압박이 동시에 밀려온 마지막 100년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조선은 그 모든 위기 속에서도 518년이라는 긴 시간을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세계가 놀랄 만한 문화와 기록을 남겼습니다. 바로 조선왕조실록입니다. 이 기록은 지금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왕들의 일상, 전쟁의 기록, 백성들의 목소리, 심지어 왕의 실수까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실록이 전하는 500년의 거대한 강을 따라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왕 태조부터 마지막 왕 순종까지, 건국의 희망부터 멸망의 비극까지 27명의 왕이 남긴 선택과 그 결과를 지금부터 7개의 장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태종, 건국과 왕권 확립의 피. 조선이 시작된 순간은 결코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1392년 이성계는 위화도에서 군사를 돌려 고려를 무너뜨렸습니다.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단순히 왕조를 바꾸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권력 구조를 다시 짜는 일이었고 누군가는 반드시 희생되어야 하는 피해 과정이었습니다. 태조실록은 이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새 나라를 세우되 민심을 얻지 못하면 오래가지 못하리라. 이 한 문장은 조선 건국의 가장 큰 과제를 보여줍니다. 힘으로 왕조를 세웠지만 백성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그 왕조는 지속될 수 없다는 진실이었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건국 이후 한양으로 도읍을 옮기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왕위 계승을 둘러싼 아들들 사이의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398년 첫 번째 왕자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이방원은 형제들을 제거하고 권력을 손에 넣었습니다. 태조는 이 비극을 보며 왕위를 둘째 아들 정종에게 넘겼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이미 이방원에게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정종은 2년 동안 왕위에 있었지만 나라를 이끄는 것은 이방원이었습니다. 그리고 1400년 두 번째 왕자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이방원은 마지막 경쟁자까지 제거하고 마침내 1400년 11월 스스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바로 조선 3대 왕 태종입니다. 태종은 왕이 된 순간부터 한 가지 목표에 집중했습니다. 강한 왕권 없이는 나라가 없다. 그는 형제들을 희생시킨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냉정한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태종이 가장 먼저 손댄 것은 사병혁파였습니다. 당시 조선의 공신들과 귀족들은 자신들의 사병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왕권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었습니다. 태종은 주저없이 사병을 없애고 모든 군사력을 국가로 집중시켰습니다. 1413년 태종은 호패법을 실시했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신분증을 지급해 국가가 백성을 직접 관리하도록 만든 제도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개혁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귀족의 힘을 약화시키고 백성을 직접 통치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태종의 개혁은 피로 물들었지만 그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왕권은 이전 어느 때보다 강해졌고 조선은 안정적인 통치 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단한 기반 위에서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등장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4대 왕 세종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희생을 동반합니다. 태조는 고려를 무너뜨리며 새 나라를 열었고 태종은 형제를 희생시키며 왕권을 세웠습니다. 그들의 선택이 옳았는지 그 대가가 정당했는지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들이 만든 단단한 기반이 없었다면 이후 500년의 조선은 존재할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역사는 때때로 냉정한 선택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후대가 평가하게 됩니다. 두 번째 세종부터 세조까지 황금기와 왕위 찬탈의 그림자. 1418년 조선의 새로운 왕이 등극했습니다. 태종의 셋째 아들 충녕대군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세종대왕입니다. 세종이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태종의 냉정한 판단 덕분이었습니다. 태종은 자신이 형제들과 피로 얼룩진 권력 투쟁을 벌인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능력 있는 아들을 후계자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세종은 그 기대를 완벽하게 충족시켰습니다. 세종실록은 그의 통치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을 사랑하되 나라의 근본을 잊지 않았다. 세종의 32년 재위 기간은 조선 역사상 가장 찬란한 시기였습니다. 1443년 세종은 훈민정음을 창제했습니다. 백성들이 쉽게 글을 읽고 쓸 수 있도록 만든 문자였습니다. 당시 양반들은 이를 반대했습니다. 중국의 한자를 쓰는데 왜 새로운 문자가 필요합니까? 하지만 세종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백성들이 자신의 뜻을 글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내가 안타까워하는 바이다. 훈민정음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백성을 향한 왕의 마음이었고 조선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세종은 과학기술에도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치구기를 만들어 비의 양을 정확히 측정했고 자경루라는 자동 물시계를 만들어 시간을 관리했습니다. 천문학자 이순지와 함께 칠정산을 편찬해 별의 움직임을 계산했고 악보를 만들어 음악을 기록했습니다. 세종의 시대는 단순히 왕 한 사람의 업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편전 학자들과 함께 만든 시대였고 백성의 삶을 개선하려는 철학이 현실이 된 시대였습니다. 1450년 세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뒤를 이은 것은 장남 문종이었습니다. 문종은 세종의 뜻을 이어받아 개혁을 계속하려 했지만 재위 2년 만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왕위는 12살 소년 단종에게 넘어갔습니다. 여기서 조선 역사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시작됩니다. 단종의 숙부 수양대군은 어린 조카가 왕위에 있는 것을 보며 야심을 품었습니다. 1453년 수양대군은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단종을 보좌하던 김종서와 황보인 등 대신들을 살해하고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1455년 마침내 단종을 폐위시키고 스스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바로 조선 7대 왕 세조입니다. 세조의 왕위 찬탈은 조선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사육신으로 불리는 충신들은 단종을 복위시키려다 처형당했고 단종은 강원도 영월로 유배된 뒤 사약을 받고 죽었습니다. 세종이 만든 황금기의 밝은 빛 아래에는 세조가 남긴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세조는 찬탈자였지만 동시에 유능한 군주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경국대전 편찬을 시작해 조선의 법체계를 정비했고 북방 개척을 통해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세조는 자신의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통치를 펼쳤고 그 과정에서 조선의 제도는 더욱 체계화되었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위대한 업적과 비극적인 범죄가 한 시대에 공존할 수 있을까요? 세종의 황금기는 태종의 피로 만들어진 왕권 위에서 가능했고 세조의 개혁은 단종의 희생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평가할 때 그 밝은 면만 볼 수도 없고 어두운 면만 볼 수도 없습니다. 두 가지가 모두 실제했고 두 가지가 모두 조선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복잡하지만 진실한 교훈입니다. 세 번째, 성종부터 선조까지 문화 발전과 임진왜란의 충격. 세조 이후 조선은 비교적 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1469년 조선 9대 왕 성종이 즉위했습니다. 성종은 세조와 달리 온건한 방식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의 가장 큰 업적은 경국대전을 완성한 것입니다. 이 법전은 조선의 모든 통치 원리와 행정체계를 담은 헌법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성종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법을 세우되 백성을 억압하지 않았다. 성종시대는 문화와 학문이 꽃피운 시기였습니다. 조정에서는 살인파라 불리는 새로운 유학자 그룹이 등장했고 이들은 성리학적 이상 정치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성종 이후 조선은 사화라는 정치적 참극을 겪게 됩니다. 1504년 갑자사화, 1519년 기묘사화, 1545년 을사사화, 1545년 정미사화. 네 차례에 걸쳐 살인파 학자들이 대거 숙청당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력 투쟁이 아니었습니다. 구체제를 지키려는 훈구파와 새로운 이상을 실현하려는 살인파 사이의 충돌이었습니다. 1567년 조선 14대 왕 선조가 즉위했습니다. 선조는 살인파를 지지하며 정치적 안정을 꾀했지만 그의 재위 기간은 조선 역사상 가장 큰 위기로 기억됩니다. 1592년 4월 13일 일본의 침략이 시작되었습니다. 임진왜란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끄는 일본군 15만 8천 명이 부산에 상륙했습니다. 조선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20일 만에 한양이 함락되었고 선조는 의주까지 피난을 떠나야 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전하는 기록은 처참합니다. 백성들은 왕이 자신들을 버리고 떠났다고 생각했다. 궁궐은 불에 타고 거리에는 시체가 즐비했다. 조선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전라좌수사 이순신입니다. 이순신은 바다에서 연이어 승리를 거두며 일본의 보급로를 차단했습니다. 한산도 대처, 명량해전. 그의 전술과 용기는 조선을 지켜낸 가장 중요한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병들이 전국에서 일어났습니다. 곽재우, 조헌, 김시민. 이름 없는 수많은 백성들이 무기를 들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임진왜란은 7년간 지속되었습니다. 1598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으면서 일본군은 철수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그 상처는 너무나 깊었습니다. 수십만 명이 죽었고 국토는 황폐화되었으며
문화재는 불타 사라졌습니다. 이 전쟁이 남긴 교훈은 명확합니다. 평화로운 시기에도 위기에 대한 준비를 게을리하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조는 전쟁 중에도 왕위를 유지했지만 백성들의 신뢰는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가 피난을 떠났던 순간 백성들은 왕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느꼈습니다. 반면 이순신과 의병들은 끝까지 싸웠고 그들의 희생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이 대비는 조선 사회에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진짜 나라를 지키는 것은 누구인가? 왕인가 아니면 백성인가? 이 질문은 이후 조선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장면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그 위기를 극복하는 힘은 결국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순신 한 사람의 용기, 의병들의 희생, 백성들의 단결. 이것이 조선을 살린 진짜 힘이었습니다. 네 번째, 광해군부터 인조까지 외교의 줄타기와 굴욕. 임진왜란이 끝난 뒤 조선은 폐허 위에 서 있었습니다. 1608년 선조가 세상을 떠나고 광해군이 즉위했습니다. 광해군은 역사에서 가장 복잡하게 평가받는 왕 중 하나입니다. 그는 전쟁으로 무너진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궁궐을 다시 짓고 토지를 정리하며 세금 제도를 개혁했습니다. 하지만 광해군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은 외교 문제였습니다. 당시 동아시아는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명나라가 쇠퇴하고 있었고 북쪽에서는 후금 청나라의 전신이 강력하게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은 명나라의 은혜를 입어 임진왜란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후금의 군사력은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광해군 일기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금명과 금 사이에서 한쪽을 선택하면 다른 쪽의 적이 된다. 광해군은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립외교입니다. 그는 명나라에는 겉으로 충성을 표하면서도 후금과는 실질적인 협상을 유지했습니다. 1619년 명나라가 조선의 군사 지원을 요청했을 때 광해군은 군대를 보냈지만 강홍립 장군에게 비밀 지시를 내렸습니다. 싸우되 전멸하지 말고 상황을 보아 항복하라. 이것은 외교적 천재성이었지만 동시에 정치적 위험이었습니다. 조선의 유학자들은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최고의 가치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결국 1623년 인조 반정이 일어났습니다. 서인파 신하들이 광해군을 폐위시키고 능양군을 왕으로 옹립했습니다. 바로 조선 16대 왕 인조입니다. 인조는 광해군의 중립 외교를 비판하며 친명배금 정책을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재앙을 불러왔습니다. 1627년 후금이 조선을 침략했습니다. 정묘호란입니다. 조선은 형제관계를 맺는다는 굴욕적인 조건으로 전쟁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비극이 10년 뒤에 찾아왔습니다. 1636년 후금은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 황제국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군신 관계를 요구했습니다. 인조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해 12월 청나라 10만 대군이 조선을 침략했습니다. 병자호란입니다. 조선군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난했지만 45일 동안 포위당한 채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1637년 1월 30일 인조는 항복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삼전도로 나가 청태종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인조실록은 이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309고두례를 행하니 모든 신하가 통곡했다. 309고두례. 3번 절하고 9번 이마를 땅에 찢는 의식입니다. 조선 왕이 다른 나라 황제 앞에서 이런 굴욕을 당한 것은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청나라의 인질로 끌려갔다는 사실입니다.
병자호란은 조선 사회 전체에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특히 유학자들은 청나라에 대한 복수와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평생의 과제로 삼았습니다. 이것을 북벌론이라고 합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의 균형을 잃으면 그 대가는 참혹하다는 것입니다. 광해군은 현실적인 판단을 했지만 이상주의자들에게 패위당했고 인조는 의리를 지키려다 나라를 굴욕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역사는 때때로 우리에게 불가능한 선택을 강요합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결과는 오롯이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5번째, 효종부터 정조까지 재건과 개혁의 시대. 병자호란의 굴욕 이후 조선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1649년 인조가 세상을 떠나고 복림대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바로 조선 17대 왕 효종입니다. 효종은 청나라의 인질로 잡혀갔던 경험 때문에 평생 청나라에 대한 복수를 꿈꿨습니다. 그가 추진한 것이 바로 북벌론입니다. 군대를 재정비하고 무기를 개발하며 국방력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효종은 재위 10년 만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고 북벌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효종 이후 조선은 숙종, 영조, 정조로 이어지는 비교적 안정적인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1674년 조선 19대 왕 숙종이 즉위했습니다. 숙종은 강력한 왕권을 행사했고 붕당 정치를 통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통치 기간은 환국이라는 극심한 정치적 혼란으로 얼룩졌습니다. 서인과 남인이 번갈아 집권하며 상대 당파를 숙청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유능한 인재들이 희생되었습니다. 1724년 조선 21대 왕 영조가 즉위했습니다. 영조는 숙종 시대의 혼란을 목격하며 자랐기 때문에 붕당 정치의 폐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영조실록은 그의 정치 철학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당파를 가리지 않고 인재를 등용하라. 이것이 탕평이다. 영조는 탕평책을 실시했습니다. 노론, 소론, 남인을 고르게 등용하며 어느 한쪽이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균형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도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 균역법을 실시해 백성들의 군역 부담을 줄였고 속대전을 편찬해 법전을 정비했습니다. 하지만 영조의 치세에는 한 가지 거대한 비극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세자의 죽음입니다. 1762년 영조는 자신의 아들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어 죽게 했습니다. 이 사건은 조선 왕실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비극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는 이 비극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1776년 조선 22대 왕 정조가 즉위했습니다. 정조는 할아버지 영조의 개혁 정신을 이어받으면서도 자신만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규장각을 설치해 왕권을 뒷받침할 학문기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원 화성이라는 새로운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화성은 단순한 요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조가 꿈꾸는 이상적인 도시이자 아버지 사도세자를 기리는 추모의 공간이었으며 새로운 정치적 근거지였습니다. 정조는 개혁을 추진하면서도 노론 세력의 견제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는 서울 출신과 중인 계층에서도 인재를 등용하며 기존 질서에 도전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정약용입니다. 정약용은 정조의 신임을 받으며 다양한 개혁 정책을 입안했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1800년 49세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만약 정조가 20년만 더 살았다면 조선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효종부터 정조까지 이 시기는 조선이 병자호란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활력을 되찾은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내부의 모순과 갈등이 계속 쌓이고 있었습니다. 붕당 정치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백성들의 삶은 여전히 어려웠으며
왕권과 신권 사이의 줄다리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개혁은 한 사람의 의지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고 시스템과 사회 전체의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조와 정조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들이 남긴 개혁은 그들의 죽음과 함께 멈춰버렸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개혁이 멈춘 후 조선이 어떤 길로 접어들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6번째, 순조부터 철종까지 세도 정치와 밀란의 시대. 정조가 세상을 떠난 1800년, 조선은 새로운 암흑기로 접어들었습니다. 1800년 11살 어린 나이에 순조가 즉위했습니다. 어린 왕이 나라를 다스릴 수 없었기 때문에 실권은 대비인 정순왕후와 그녀의 친족인 안동 김씨 가문에게 넘어갔습니다. 이것이 세도 정치의 시작입니다. 세도 정치란 왕이 아닌 특정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는 정치 형태를 말합니다. 순조실록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조정은 한 집안의 사랑방이 되었고 백성들은 소리 없이 무너져갔다. 안동 김씨 가문은 순조, 헌종, 철종 3대에 걸쳐 60년 동안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그들은 관직을 매매하고 세금을 착복하며 백성들을 수탈했습니다. 지방 수령들도 부패했습니다. 그들은 안동 김씨에게 뇌물을 바치기 위해 백성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였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점점 더 피폐해졌습니다. 삼정의 문란이 극심해졌습니다. 삼정이란 전정토지세, 군정군역, 환곡곡식 대여을 말하는데 이 세 가지 제도가 모두 부패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관리들은 토지를 실제보다 넓게 측정해 세금을 더 거두었고 죽은 사람에게까지 군역을 부과했으며 빌려준 곡식의 이자를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했습니다. 백성들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1811년 평안도에서 홍경래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홍경래는 몰락한 양반 출신으로 평안도 사람들에 대한 차별과 수탈의 분노의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반란은 5개월 동안 지속되었고 결국 진압되었지만 조선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1862년에는 더 큰 밀란이 전국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진주 밀란을 시작으로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등 전국 70여 개 지역에서 백성들이 봉기했습니다. 이것을 임술밀란이라고 합니다. 백성들은 탐관오리의 집을 불태우고 관청을 습격하며 착취당한 곡식을 되찾았습니다. 한 농민의 증언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죽으나 사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싸우다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선 왕조는 500년 역사상 가장 심각한 내부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왕은 권력이 없었고 조정은 부패했으며 백성들은 절망했습니다. 1849년 순조의 손자이자 헌종의 뒤를 이어 철종이 즉위했습니다. 철종은 강화도에서 농사를 짓던 평범한 왕족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된 것은 안동 김씨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허수아비 왕을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철종은 왕이 되고 싶지 않았지만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그는 재위 기간 동안 실권 없는 왕으로 지내야 했고 1863년 3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순조부터 철종까지 이 60여 년은 조선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왕권은 무너졌고 정치는 부패했으며 백성들은 반란으로 저항했습니다. 이 시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권력의 독점은 반드시 부패를 낳고 부패는 백성의 고통으로 이어지며 고통이 극에 달하면 사회 전체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안동 김씨는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다가 결국 나라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역사는 이런 실패를 반복적으로 보여주며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7번째, 고종부터 순종까지 대한제국의 꿈과 멸망. 1863년 철종이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선 왕조는 다시 한번 왕위 계승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흥선대원군입니다. 그는 자신의 둘째 아들을 왕위에 앉혔습니다. 바로 조선 26대 왕 고종입니다. 고종은 즉위 당시 12살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섭정을 맡았습니다. 흥선대원군은 강력한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를 끝냈고 경복궁을 재건했으며 서원을 철폐해 양반들의 특권을 약화시켰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장 큰 정책은 세국 정책이었습니다.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는데 싸우지 않으면 화친하는 것이고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파는 것이다. 이 유명한 척화비는 흥선대원군의 외교 철학을 보여줍니다. 그는 천주교를 탄압하고 프랑스와 미국의 침략을 군사적으로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이미 변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 근대화를 시작했고 서양 열강들은 아시아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1873년 고종이 친정을 시작하며 흥선대원군의 권력은 끝났습니다. 고종은 명성황후와 함께 개화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1876년 조선은 강화도 조약을 맺으며 일본의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이것은 조선이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었지만 동시에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일본은 이 조약을 통해 조선의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사회는 개화파와 보수파로 나뉘어 갈등했습니다. 1884년 김옥균을 중심으로 한 개화파가 갑신정변을 일으켰지만 3일 만에 실패했습니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전봉준을 중심으로 한 농민들은 탐관오리를 처벌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고 주장했습니다. 고종실록은 이 시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라 안팎으로 위기가 겹쳤고 백성들은 살 길을 찾아 헤맸다.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청나라와 일본이 개입했고 이것이 청일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1895년 명성황후가 일본 자객들에게 시해당했습니다. 을미사변입니다. 고종은 왕후를 잃고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1896년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습니다. 아관파천입니다. 조선의 왕이 자국 궁궐이 아닌 다른 나라 공관에 머물러야 하는 치욕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종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897년 고종은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로 즉위했습니다. 연호를 광무라 정하고 조선이 독립국가임을 세계에 선언했습니다. 고종은 근대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전차를 깔고 전기를 들여오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국제 정세는 조선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1904년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며 한반도는 일본의 세력권 아래 들어갔습니다. 1905년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되었습니다.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일본에 넘어갔습니다. 조약에 반대한 민영화는 자결로 항거했고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습니다. 고종은 1907년 헤이그 특사를 파견해 국제사회에 호소했지만 세계는 조선을 외면했습니다. 일본은 이를 빌미로 고종을 강제 퇴위시켰습니다. 1907년 조선의 마지막 황제 순종이 즉위했습니다. 순종은 황제였지만 실권은 전혀 없었습니다. 1910년 8월 29일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조선 왕조 518년의 역사가 막을 내렸습니다. 순종은 황제의 자리를 잃었지만 1926년까지 살면서 만국의 황제로서 고통스러운 삶을 이어갔습니다. 고종부터 순종까지 이 시기는 조선이 근대화를 꿈꾸었지만 결국 식민지로 전락한 비극의 시대였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겁습니다. 내부의 분열과 국제 정세에 대한 오판은 나라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종은 최선을 다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조선이 쇄국 정책을 고집하는 동안
일본은 근대화에 성공했고 서양 열강들은 아시아를 분할했습니다. 역사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이제 500년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500년이 우리에게 남긴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500년이라는 거대한 시간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1392년 태조가 조선을 세운 순간부터 1910년 순종이 나라를 잃은 순간까지 27명의 왕이 지나간 이 긴 여정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건국의 희망과 왕권 투쟁의 피를 보았습니다. 세종의 황금기와 세조의 찬탈이라는 빛과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임진왜란의 참혹함과 이순신의 용기를 보았습니다. 병자호란의 굴욕과 효종의 복수심을 보았습니다. 영조와 정조의 개혁과 세도 정치의 부패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종의 근대화 시도와 대한제국의 멸망을 보았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이 모든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왕은 떠났지만 기록은 남았다. 승리도 패배도 영광도 치욕도 모두 후대가 판단하도록 남겼다. 이것이 조선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입니다. 조선의 500년은 단순한 과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공동체가 위기를 견디고 실패를 겪으며 다시 일어서려 했던 치열한 기록입니다. 어떤 왕은 성공했고 어떤 왕은 실패했습니다. 어떤 선택은 나라를 구했고 어떤 선택은 나라를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순간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시대에서 최선을 다해 선택했고 그 결과를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이야기는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이 선택이 100년 후, 500년 후에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 조선의 왕들은 영원히 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선택은 기록으로 남아 후대에 전해졌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린 선택, 우리가 지킨 가치, 우리가 만든 변화는 다음 세대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은 말합니다. 역사는 반복되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할 필요는 없다.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과거에 머무르기 위함이 아니라 미래를 더 현명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우리는 이 7가지 장면을 통해 배운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강한 기반 없이는 위대한 업적도 무너진다는 것. 개혁은 한 사람의 의지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역사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백성을 외면한 권력은 결국 무너진다는 것. 이것이 조선 500년이 우리에게 남긴 진실입니다. 역사는 끝났지만 기록은 살아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500년이라는 긴 여정을 함께 걸었습니다. 1392년 건국의 종소리부터 1910년 멸망의 침묵까지 27명의 왕이 남긴 선택과 그 결과를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여정을 마무리하며 7가지 장면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태조와 태종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에는 항상 희생이 따르지만 그 희생이 단단한 기반을 만든다는 것을. 두 번째, 세종과 세조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위대한 업적과 비극적 범죄가 한 시대에 공존할 수 있으며 역사는 그 모든 것을 기록한다는 것을. 세 번째, 선조와 임진왜란은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평화로운 시기에도 준비를 게을리하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네 번째, 광해군과 인조는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의 균형을 잃으면 그 대가는 참혹하다는 것을. 다섯 번째, 영조와 정조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개혁은 한 사람의 의지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으며 시스템의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여섯 번째, 순조부터 철종까지는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권력의 독점은 부패를 낳고 부패는 백성의 고통으로 이어지며 고통이 극에 달하면 사회 전체가 무너진다는 것을. 일곱 번째, 고종과 순종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내부의 분열과 국제 정세에 대한 오판은 나라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일곱 가지 교훈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여전히 유효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내리는 선택, 우리가 만드는 사회, 우리가 지키는 가치. 이 모든 것이 결국 역사가 되어 후대에 전해질 것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왕들은 떠났지만 기록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 속에는 우리가 배워야 할 수많은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영상에서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가장 마음에 남는 왕은 누구였나요? 그리고 조선의 500년이 여러분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해석이 이 영상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왕 한 명 한 명의 실제 성격과 리더십 이야기를 더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역사는 오래전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우리에게 길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긴 시간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또 다른 시대의 숨결을 함께 만나러 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누군가의 내일의 좋은 기록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